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황태순 선생님 모시고 지금까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다뤘는데 그래도 한번 오셨는데 이제 국내 정치도 좀 살펴주시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오후 한 3시 반쯤인데 현재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위 소집하고 상임위 청문회 문제로. 어떻게 보시면 난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강경화 장관은 임명해서 이렇게 돼버린 건데 아니 강경화라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했던가 문재인 정부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강경화 이게 사실은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비고시 출신으로서 원래 그분은 통역하시던 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성으로선 첫 외교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양성평등 뭐 이런 그야말로 진보 정권에 어떻게 보면 늘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장 상징적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인사 발표할 때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당시 인사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장 전입이고요. 하나는 장녀의 이중 국적 문제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별거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듯 하지만 그게 처음에 이낙연 총리 또 위장 전입 문제 걸렸잖아요. 근데 줄줄이 이번 보니까 그동안 뭐 장관 인사청문 대상인 15명인가요? 그 중에서 11분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고위공직자 배제 인사원칙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병역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논문 표절. 병역면탈, 논문 표절. 5개. 이 5대 비리는 절대 안 된다. 물론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다. 하나는 음주운전. 조대엽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 걸린 뭐 등등등 얘기했는데 실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참 안타까운 게 보면 40일 됐습니다만 처음에 이낙연 총리 때부터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아유 국민 여러분 정말로 보면 쭉 보면서 이런 사람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또 빨리 급히 정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또 이런 있는데 이거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임종석 비서실장 뭐라고 그랬어요? 막상 보니까 빵 한 조각의 사연과 닭 한 마리의 사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드렸던 5대 원칙이라는 것은 이른바 원칙에 불과하고 실제 구체적인 그 어떤 적용 그건 다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 일방 주행식으로 가시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약속을 왜 했습니까? 거기다 나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보면 예전들 문재인 대통령의 이 5대 원칙도 사실은 이명박근혜 이분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연결하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러저러한 진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서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데 아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되시는 분이 이건 곤란한데 아니 고용노동부 장관 되시겠다는 분이 보니까 아니 회사를 차려놓고 물론 본인은 그냥 뭐 지분만 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사회이사 겸 대주주는 이대주주죠. 사회이사 겸 그래서 뭐 주주라 둘밖에 없어요. 지나무개 씨하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임금체불 3천 몇백만 원 임금체불 나오고 근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방산 업체에 무슨 했던 거 아니냐 공문도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이 6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5대 상임위가 다 공전됐습니다. 6월 19일 날은. 근데 오늘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야 3당이 다 운영위원회 열어서 누굴 보자고 그랬습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수석은 나와서 왜 대통령 옆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검증을 담당해야 될 두 수석이 어떻게 했길래 11명이 거기 걸려있는 사람이 나오느냐? 나와라.
여당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왜 운영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럴 바에는 운영위원장 자리 여당권이가 내놔라. 지금 이러고 지금 사실 충돌되고 공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여당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랑 인사수석을 계속 출석 안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이게 일반적으로 저도 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논문 표절은 우리가 다 잡았는데요. 이제 후보자들이 나왔던 논문 표절은 저희가 90% 다 잡은 건데 아니 위장 전입은 뭐 2005년 뭐 이전 거는 그냥 넘어가겠다. 어쨌든 말도 안 되지만 기준을 제시했는데 논문 표절은 그냥 이제 기준도 없어요. 그냥 우야우야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 원칙의 후퇴가 아니라 원칙의 구체화라 그랬거든요. 아니 논문 표절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이 학자잖아요. 야 논문 표절은 왜 그럼 김상곤은 표절인데 되는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김상곤 교육부총리입니다. 이게 다른 부처가 아니라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보면은 석사 논문에서 130개, 박사 논문에서 44개의 표절 의혹이 있었다. 그 다음에 막상 학위를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논문이 없다. 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몇 월 며칠째 하고 각주를 몇 개 달았으면 어떻게 해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사실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고 그때 정책실장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김병준. 김병준 국민대 교수시죠. 요 총리 되실 뻔했던 분,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2006년에 논문 표절로 정확히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 표절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논문 표절 의혹으로 18년 만에 낙마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김병준 후보자를 갖다 그냥 맹렬하게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김상곤 당시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김병준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증인으로 부르시면 제가 나가서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앞으로 6월 29일, 6월 30일 양일 동안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7월 초에 보면은 저 함부르크에서 G20 주요 국가 20,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자,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 전임 정권의 외교부 장관하고 나가는 건 모양새가 그렇고 일단 새수른 새부대, 새로운 장관 좋습니다. 뭐 흠결이 있더라도 좀 강고하게 국민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그건 그것까지는 익스큐즈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걸 익스큐즈 하는 대신에 그렇다면 그 나머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곤 문제라든가 조대영 문제라든가 등등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본인이 원칙을 갖다가 후퇴한 거라면 후퇴했다고 국민들에게 진짜 사과를 하고 후퇴한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을 사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 장관할 수 있는 사람 경력 중에서 5대 흠결에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었다. 죄송하다. 좀 양해해달라. 그냥 전 정권하고 인사들하고 비교해서 좀 양해해달라.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 대목도 사실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긴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했어요?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하셨네요.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자 보세요. 이 대목에서 저는 대통령이 참모들이 대통령 잘못 보좌하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당시 대통령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무슨 사과할 일 있고 뭐 해명할 일 있으면 꼭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남의 얘기하듯이 그때 당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할 때 유체 이탈 헌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밑에 수석 비서관들 앉혀놓고 남의 얘기하듯이 한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국민들로부터 괜히 참신하던 인상을 주었던 게 뭡니까? 자, 이낙연 총리, 당시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자 덕하니 나오셔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요 장관들에 대해서 뭐 할 때는 내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 익스큐즈라면 이거 누구한테 익스큐즈를 받아야 됩니까? 수석 보좌관들한테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국민들한테 받아야죠. 그렇다면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야, 내가 어떻게 내가 명구스럽게
어떻게 약간 나가서 직접 하냐. 그래도 옆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주요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대통령 그건 아닙니다. 이랬으니까 국민들의 진심을 갖고 성심을 갖고 말씀하시면은 국민들 납득해 줄 겁니다. 주실 겁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다 보니까 현재 과거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유체 이탈 화법 쓰느냐? 똑같아요. 입장만 바뀌었지. 참 박근혜 정권 때랑 여야가 뒤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저는 이게 이제 일조일서에 끝날 게 아니라 이 인사 문제로 꼬인 이 문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야말로 국민들의 관심을 쫙 끌면서 내놨던 게 뭐예요? 자, 나는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대통령 여민관에 보면은 그러니까 본관 말고 여민관에 있는 비서동에 있는 여민관에 보면 큰 대형 스크린 일자리 현황판 그 2개 설치하고 자 이번에 보면 일자리 급한 대로 일단 11만 개 일자리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11조 2천억 추경 냈습니다. 근데 야당은 반대해요. 또 정부 조직 개편은 지금 아직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올릴 수도 없죠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하려면 그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심사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결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각 상임위에서 지금 진입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걸려갖고 인사 문제에 걸려서 정작 중요한 사실 추경도 보면은 추경 입장도 입장이 여러 가지 갈립니다. 오늘 긴 말씀 드리긴 어쨌든 그것도 야당이 일단은 보면 국가재정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도 그 일정 부분은 보면은 일자리 만드는 거 외에도 급한 대로 쓰는 가뭄 대책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넣지 않습니까? 가뭄 대책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출마한 지 42일 됐는데 이제 보세요. 이제 금세 후닥닥 오늘 6월 20일이야. 하면 6월 27일쯤 아마 저 대통령이 떠나실 거예요. 28일인가. 그러니까 일정이 29, 30은 그건 워싱턴에서만 있는 거고 미국 전체가 4박 6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쭉 가고 갔다 오시자마자 또 보면 함부르크 가셔야 돼요. 그러면 7월 중순 뚝딱 갑니다. 7월 중순까지. 자,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사실 국민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넘는 줄 아세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두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점수를 많이 까먹어요. 그렇죠. 인사하면서 많이 까먹죠. 아니 그 두 달. 박근혜 정권은 20% 이상 추락했었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김영준 씨였다가 낙마됐고 국방장관 김병관 낙마되고 김병관 했다가 이상한 또 낙마되고 그 기간이 2달, 정확히 67일입니다. 67일 동안 많이 까먹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스타트하면서 대통령이었어요.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사실 지난해 10월 24일 날 그 JTBC의 태블릿 PC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10월부터는 11월, 12월, 1, 2, 3, 4, 5, 6, 8, 거의 5월까지 좀 7개월이 공백이었던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나와서 지금 이 공백을 메꿔다오. 기대를 하고 성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기대와 국민들의 성원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의무와 책무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작할 때부터 여소야대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몰랐나요? 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소야대라면은 잘 아시겠네. 노태우 대통령은 결국 3당 합당까지 해야 되는 상황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든지 아니면 정기 개편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아.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풀자는 겁니까 이거?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정권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 사실 이번에 19대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응급조치적 좀 이상했죠? 대선 같지도 않았고 원래 이제 우리 뭐 수술 같은 거 하면 제대로 보면 사전에 이틀 굶으세요. 그 다음에 주사 놓고 털 깎는 거 깎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응급수술은 어떡하죠? 야전에서 급한 대로 깨려봅니다. 이번 대선이 그랬던 거예요. 이번 대선이 그렇게 후닥닥 응급조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대선인데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모두가 지금 비정상적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대통령 이른바 업무 지시라는 표현으로 1호부터 8호까지 지시하면서 급한 거 툭툭툭 끌어갔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익스큐즈 해준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행정부에는 별도의 입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걸 관철해내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입법이 있죠.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 대통령 업무 중에 굉장히 편했습니다. 왜? 국회 통제와 견제와 감시를 안 받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모든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20석하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는 여대 야소를 했다가 총선 때 참패해가지고 여소 야대 돼가지고 안 풀리다가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렇지. 아니 그거를 뻔히 보고 집권한 사람들이 여소 야대에서 저렇게 나가서 국민의 힘으로 돌파하겠다 믿기지가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당장 그럴 수 있어요. 왜냐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80%를 넘는 지지율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될 게 없다 싶지만은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쉬던 방이 쉬시는 법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지율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국민의 지지를 갖다가 밑거름 삼아서 뭐 하겠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이른바 큰 비정상적인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이건 민주주의 후퇴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런 얘기가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히틀러가요. 1932년에 총선에서 일당이 돼서 집권을 합니다. 수상으로. 근데 총리로 힌덴부르크라고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힌덴부르크를 갖다가 어떻게 약간 좀 압박을 하고 그걸 갖다 국민의 힘을 빌어서 압박을 해서 수권법이라는 걸 받아냅니다. 그것이 1933년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이른바 대의민주주의고 대의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가 여소야되니까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이 뭡니까?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만 국민의 힘으로 얘기하면요 국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국회에서 뭔가 과반에 넘어가서 두들겨야지 되는데 그걸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납득이 안 되죠. 국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럼 상권분립 그야말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나누어서 서로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야말로 종국적으로는 국리민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그건 도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또 집권 여당의 리더들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바로 여러분들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야당이었잖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작년 4.13 총선 이전까지는 당시 다수당 아니 과반을 넘어도 152석의 새누리당한테 맨날 앙앙불락하던 그런 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역지사지하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꽤 장시간을 한 1시간 반 정도를 한미 정상회담과 이제 국내 정치까지 좀 다뤘었는데 뭐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정보가 아마 시청자들께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자주 좀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상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잘 조정해서 자주 모실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황 선생님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